오늘은 최근에 그 그림 대작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용남 씨 사건, 형사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남 씨 형사 사건 관한 어떤 사실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인에게 한 장당 10만 원씩 주고 화투를 소재로 한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자신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를 그리게 하거나 기존의 자신 그림을 그대로 베끼게 하거나 또는 자신이 만들었던 기존의 콜라주 작품을 그려오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받은 그림을 일부는 자기가 거기에 배경 등을 덧칠한 적이 있고, 그리고 받은 모든 그림에 대해서는 자신의 서명을 하여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전시를 했습니다. 그 전시에 온 사람들은 당연히 조용남 씨가 직접 그린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고, 한 20여 명이 1억 8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사는 일반 사기죄로 조용남 씨를 기소를 했는데요. 이 사안에 있어서 이제 대작이란 얘기랑 친작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대작은 자기 자신이 아닌 삼자를 시켜서 그림을 그린 것을 대작이라고 그러고, 친작은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린 것을 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검사가 기소를 했던 형사 사건에 있어서 그 조용남 씨의 어떤 주된 방어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자신에게는 구매자들을 속일 고의가 없었다. 또한 요즘 현대미술의 특징은 개념과 어떤 실행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 핵심은 그 실행보다는 개념에 있다. 실행,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죠. 실행은 누가 하든 상관이 없다. 저명 화가들도 창작 활동에서 기술적 보조자를 광범위하게 사용해서 실행한다. 직접 그린 친작인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을 논리로 삼아서 방어를 했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그림은 저작물인데, 그 미술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법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미술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시각적 형상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하여 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저작권법을 보면은 그 핵심적인 저작물로 되기 위한 저작자나 저작물로 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은 표현된 창작물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을 하시고 이 사안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은 조용남 씨가 지인을 시켜서 대신 그리기 위한 대작, 그 그림의 창작자, 그러니까 저작자는 누구이냐,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고, 두 번째 쟁점은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이 아닌 것을 구매자들에게 알릴 의무가 조용남 씨에게 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조용남 씨가 그 대작에 관해서 조용남 씨가 저작자라면은 그 친작인지에 대한 알릴 의무는 특별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죄. 만약에 조용남 씨가 그 그림의 저작자가 아니더라도 친작 여부를 알릴 의무가 없다라면 그 역시 무죄. 그래서 조용남 씨가 유죄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조용남 씨가 저작자도 아니고 동시에 친작 여부에 대해서 구매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경우, 이런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변론인데, 다만 어떤 사람이 저작자가 아닌데 내가 저작자인 양 또는 친작을 구매하겠다라고 온 사람한테 친작인 양 이렇게 거짓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것이든 사기죄가 가능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사건 형사재판에 있어서 각 1, 2, 3심 판결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1심은 조영남 씨에 대해서 사기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술 작품의 창작적인 표현 작업이 주로 타인인 지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및 친장 여부에 대해서 알릴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조영남 씨에게 유죄를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영남 씨가 항소를 했고 2심에서는 조영남 씨에 대해서 사기에 대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 무죄를 선고한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인은 보수를 받고 조영남의 아이디어, 소재를 작품으로 구현한 기술적인 보조자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는 결국은 조영남 씨가 그 그림의 저작자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한 그 2심 법원은 친자가 아님을 알릴 의무가 없다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 2심 재판 과정에서 구매자들이 친자가 아님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거나 그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었음에도 어떤 조영남 씨의 친자가 아님을 알릴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요. 그 대법원은 조영남 씨에 대해서 그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살펴보면은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이제 본 사안에 있어서는 조영남 씨랑 그 그림을 대신 그려준 화가겠죠, 지인.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에 있어서 창작물의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된다라고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이디어나 소재 제공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표현되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한 사람이 저작자지, 어떤 머릿속에 있는 생각, 아이디어, 뭐 이런 소재, 이런 것만으로 제공을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저작자가 될 수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또한 그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또 설시합니다. 작가가 조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관행이고, 이러한 사실을 구매자가 알았다면 그림을 구매하지 않았을 관계가 그 당시에 이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보고서 조영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시 취지는 그 저작자로 조영남이 아닌 지인으로 본 듯합니다. 왜냐하면은 조영남 씨는 어떤 아이디어나 추상적인 생각, 소재 이러한 것들을 제공을 했고, 그 조영남 씨의 지인 화가는 조영남 씨의 그런 아이디어를 기초로 해서 그림을 직접 표현했고 그렸던 창작자입니다. 그렇다라면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라면은 결국은 창작적인 표현, 외부로 발현된 창작적인 표현은 지인인 화가가 직접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사람이 저작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은 조영남을 저작자로 본 2심 판단과는 상이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이 2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는 했지만 2심과 똑같은 어떤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심은 저작자를 조영남 씨로 본 반면에 대법원은 저작자를 조영남 씨가 아닌 조영남 씨 지인 화가로 본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던 것은 그 자신이 직접 그린 친작이 아님을 알릴 의무가 없다, 이러한 점을 들어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들어서 조영남 씨에게 어떤 구매자들을 속인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알릴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취지죠.
그러면은 그렇다면 검사가 증거로서 대작을 시킨 사람이 친작이 아님을 알릴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에 성공했다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가 아닌가, 대법원 취지가 이제 그렇게 읽힙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안들을 생각을 해 보았을 때, 대법원 판례 취지를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그 위 사안에 있어서 검사가 지금 일반 사기로만 기소를 했는데요. 만약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다라면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르면은 저작자는 조용남 씨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인 화가의 저작 재산권은 지인 화가가 있는데 저작 재산권을 조용남 씨에게 양도한 것으로도 해석은 가능하겠죠. 돈을 받고서. 그렇다면은 뭐 그 저작 재산권 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 문제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또 조용남 씨가 자신이 친작이라는 취지로 모든 그림에 서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는 이러한 어떤 행위는 저작 재산권 문제가 아니라 저작 인격권에 대한 침해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저작 인격권 침해.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인이 자신의 저작 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조용남 씨에게 사전에 동의를 했다라면 이 또한 또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또 생각을 해볼 문제는 만약에 이제 그림 가격이 굉장히 비쌌다라면은, 그러니까 수억 원을 오고 가는 고가였다라면 어땠을까? 글쎄요, 만약에 제가 구매자라면은 이게 직접 그린 그림이 아니라 남을 시켜서 그린 그림이라는 걸 알면은 내가 수억 원씩이나 주고 그 그림을 구매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또 친작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림을 그린 것이라는 것을 어떤 판매자가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른다면 여러 사람이 미술작품 창작 과정에 참여했을 때 창작적인 표현 형식의 기한 정도에 따라서 공동 저작자로도 볼 수 있고, 또는 작가와 조수의 관계로도 볼 수 있고, 또는 저작 명의인과 대작 화가의 관계로도 볼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미술작품 위작 다툼이나 저작권 다툼 등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경우 법원이 그때서야 판단에 나서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 사안은 저작권법 위반 사안이 아닌 일반 사기 사안으로 저작자가 누구인지 명시적인 판단은 사실상 대법원이 피해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사건 2심처럼 조용남 씨가 저작자고 지인 화가는 기술적 보조자라고 판단한 취지가 아닙니다. 만약에 조용남 씨가 저작권 위반으로도 함께 기소되었더라면은 법원은 조용남 씨가 미술 작품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서 저작자였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미술의 어떤 특징은 어떤 개념, 아이디어 이런 것을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머릿속에 있는 어떤 개념이나 생각 이런 것보다는 표현된 형식을 중시하는 점에서 뭔가 이렇게 좀 현대미술의 특징과는 좀 이질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뭐 좀 간극이 있는데 좀 지혜롭게 해결하는 해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본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대작 그림의 저작권자를 조용남 씨로 본 것은 아니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